살려줘. 제발. 한겨울밤 순영의 가게 앞에 거짓골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어린 여직원과 바람나 헤어졌던 전 남편 재훈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며 손을 뻗는 재훈을 향해 순영은 차갑게 웃으며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장 통쾌한 복수를 완성하기까지 순영의 지난 10년은 방안 가득 코를 찌르는 시큼한 파스 냄새뿐이었습니다. 순영은 끙소리를 내며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10년의 세월. 처음 5년은 전처자식 눈치 보며 살림을 살았고 남편이 퇴직한 뒤로는 좁은 분식집 주방에 처박혀 김밥만 말았죠. 그렇게 뼈가 녹도록 일한 대가는 기어이 터져버린 허리디스크뿐이었습니다.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으려나. 불안한 마음에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어 CCTV 앱을 켰어요.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브레이크 타임이었죠. 작은 액정 화면 속에 가게 내부가 떴습니다. 그리고 순영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어요. 화면 속 좁은 카운터 안에 두 사람이 찰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과 새로 뽑은 여직원 미경이었어요. 재훈은 휴대전화 화면을 미경에게 보여주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미경은 재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까르르 웃고 있었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들의 분위기는 분명 사장과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재훈이 미경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 순영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끙끙 앓을 때도 재훈은 물 한 잔 떠다 주며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라고 면박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시간에 그는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연애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날 저녁 퇴근한 재훈에게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캡처한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재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당신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CCTV로 나 감시해. 숨 막혀서 살겠나. 말 돌리지 마. 지금 감시가 문제야? 순영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픈 마누라 두고 여직원 머리는 왜 넘겨주냐고. 둘이 딱 붙어서 뭐 하는 짓인데. 격려 차원이잖아. 어린 친구가 고생하니까 다독여준 걸 가지고. 당신 진짜 의부증이야? 병원이나 가봐. 재훈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 남겨진 순영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죠. 내가 저 사람 빚 갚아주려고, 저 사람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내 몸 망가져가며 일했는데 돌아온 건 의부증 환자 취급이라니. 나를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 차갑게 식어버린 저 눈동자가 10년 전 그날의 눈동자와 겹쳐지며 순영의 기억을 끄집어 당겼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봐주던 그 따뜻했던 가을날의 눈빛.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순영이 재훈을 만난 건 10년 전 유난히 낙엽이 많이 지던 가을이었어요. 당시 순영은 48세, 이혼 후 7년째 혼자 살며 동네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죠.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서가 정리 중이던 순영의 발치에 책 한 권이 툭 떨어졌을 때 잽싸게 주워 내밀던 남자 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40대 후반의 이혼남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낡은 구두처럼 수수했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죠. 재훈은 매일 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리고 순영이 퇴근할 때면 자판기 캔커피를 품에 안고 기다렸어요. 날씨 춥죠? 이거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손 시려우시니까.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 2개.
하나는 순영의 왼쪽 주머니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며 재훈은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전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익숙해져 있던 순영에게 재훈의 소박한 배려는 가뭄 끝에 단비 같았어요. 누나, 허리 아프다며. 내가 파스 사왔어. 붙여줄까? 누나, 오늘 점심 걸렀지? 내가 김밥 싸왔어. 그는 순영의 말 한마디를 놓치는 법이 없었죠. 48년을 살면서 누군가 자신을 이토록 세심하게 여왕처럼 대접해 준 적이 있었던가. 순영의 다친 마음은 봄눈 녹듯 허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나랑 살자. 내가 누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민준이 엄마 빈자리 누나가 채워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딱 하나 재훈의 아들 민준이가 문제였죠. 중3 예민한 시기였던 민준이는 순영을 아빠 뺏어가는 여자 취급하며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손목을 긋는 소동까지 벌였어요. 민준이가 아빠가 재혼하면 죽어버리겠대. 재훈은 사색이 되어 울먹였죠. 누나, 미안해. 우리 혼인신고는 민준이 성인 되면 하자. 딱 5년만 기다려줘. 식은 나중에 올려도 같이 살 수는 있잖아. 순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물 젖은 재훈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지옥의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달콤했던 시간은 딱 3개월이었어요. 살림을 합치고 순영이 가져온 전세금으로 재훈의 빚을 일부 갚아주자마자 재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머그컵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순영이 재훈이 아끼던 머그컵을 깼습니다. 우리 전처는 10년 동안 그릇 하나 안 깼는데. 순영의 가슴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죠. 그 뒤로 전처 이야기는 자주 등장했습니다. 순영이 요리를 하면 우리 전처는 이렇게 했는데, 청소를 하면 우리 전처는 저렇게 했는데. 순영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재훈의 무심한 태도가 본래 성격이려니 하고 체념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우연히 재훈의 지갑을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재훈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툭 떨어졌어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독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습니다. 빛바랜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죠. 사랑하는 재훈, 생일 축하해. 영원히 당신 편이야. 수진. 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재훈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완벽했던 전처의 이름이었어요.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전처가 준 사진을, 그것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사진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야? 욕실에서 나온 재훈이 순영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뺏긴 사람처럼 거칠게 사진을 낚아챘죠. 남의 지갑은 왜 뒤져? 뒤진 게 아니야. 떨어져서 줍다가 봤어. 수진이라니. 이거 전처 사진이지? 아니야. 죽은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 뒷면에 글씨 다 봤어.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재훈은 입술을 깨물더니 사진을 지갑 깊숙이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그냥 옛날 추억이야. 별 의미 없어. 추억. 나랑 5년을 살았어. 내 사진은 한 장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전처 사진은 부적처럼 모시고 다녀? 당장 버려. 아, 알았어. 나중에 버릴게. 피곤하니까 그만 좀 들들 볶아. 재훈은 끝내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지갑을 순영의 손이 닿지 않는 서재,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죠.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에게 순영은 그저 생활을 위한 동거인일 뿐, 마음속의 진짜 아내는 여전히 수진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차가운 냉전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재훈이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순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회사 동료들이랑 술 마셨어. 너무 취해서 동료 집에서 잤어. 재훈의 셔츠 칼라가 구겨져 있었고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순영은 재훈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죠.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어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순영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재훈 씨 부인인데 제 남편한테 왜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죄송해요. 저, 재훈 씨 전처예요. 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전처요? 네. 사실은 그날 민준이 일로 재훈 씨 만났어요. 술을 좀 마셨고, 실수했어요. 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어요. 순영은 식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재훈을 노려보고 있었죠. 당신, 불도 안 켜고 뭐해? 사람 놀라게. 앉아봐.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재훈이 옷을 벗으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당신, 그날 밤 전처 만났지? 재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어요. 그의 등이 눈에 띄게 굳어졌죠.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재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재훈은 순영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소리쳤어요. 내 뒤 밟았어? 아니면 또 내 핸드폰 뒤졌어? 아주 사람을 스토킹을 하는구만. 스토킹을 해. 순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죠. 불륜을 들킨 남편이 사과는커녕 사생활 침해를 따지고 들다니. 그래, 뒤졌다. 오죽 수상하게 굴었으면 뒤졌겠어? 근데 가관이더라. 뭐, 진짜 어이가 없네. 남의 핸드폰 보는 거 범죄인 건 알아? 범죄? 진짜 범죄 저지른 게 누군데 큰 소리야. 그 여자한테 문자 왔더라.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으니 문제 만들지 말라고. 재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기세 등등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어들어갔죠. 그걸 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 번호로 전화했어. 당신 그 잘난 전처, 수진이랑 통화했다고. 재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식탁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어요. 전화까지 했다고? 미쳤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그게 중요해? 당신 입으로 말해. 민준이 일로 만난 거 아니지? 해프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그냥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똑바로 말해. 하룻밤 같이 잤잖아. 순영의 고함에 재훈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핸드폰을 봤냐며 길길이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김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실수한 거야. 딱 한 번이었어. 실수. 전처랑 자는 게 실수야? 더러워. 당장 짐 싸서 나가. 이혼해. 아니, 우린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영은 친구 정희의 집으로 갔어요. 언니 그 남자 이상해. 전처 사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전처랑 하룻밤까지 보냈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내 인생 5년을 5년이면 뭐하고 10년이면 뭐해. 언니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 며칠 뒤 재훈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재훈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줘.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죠. 민준이가 성인 되면 꼭 혼인신고할게. 약속해. 재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반지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재훈이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재훈은 불안했죠. 20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인이 음식점 하나 넘긴데 우리 같이 해볼까? 순영은 동의했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금 2,500. 시설도 다 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된대. 재훈은 퇴직금의 3분의 1을 털어 가게를 계약했죠.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니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금매로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맛이 없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주방 집기도 낡아서 순영이 일일이 닦고 고쳐야 했죠. 시설 좋다며. 이게 다 뭐야? 아, 닦으면 새 거야. 당신이 신경 좀 써. 결국 가게를 살린 건 순영의 손끝이었습니다. 순영이 개발한 특제 소스 떡볶이와 속이 꽉 찬 김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죠. 순영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점점 상했어요. 어느 날 순영은 주방에서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주말에라도 직원 한 명 쓰면 안 될까? 재훈은 고민했어요. 인건비가 나가면 수익이 줄어들죠. 하지만 순영의 상태를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며칠 뒤 두 명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60대 남성 박 씨는 주방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반면 30대인 미경은 식당 경력이 전무했죠. 순영은 당연히 박 씨를 뽑자고 했어요. 경력자 써야지. 미경 씨는 칼질도 서툴러 보이던데. 하지만 재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르기 불편해.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잖아. 미경 씨가 싹싹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던데. 가르쳐서 쓰면 되지. 사실 재훈이 미경을 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면접 때 미경은 재훈을 보며 어머,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배우 하셔도 되겠다. 라며 과장 섞인 칭찬을 쏟아냈죠. 퇴직 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던 재훈에게 그 칭찬은 마약 같았습니다. 재훈에게 전처 수지는 고요한 호수 같은 여자였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히 내조하고 늘 차분했던 여자. 재훈은 그런 수진을 현모양처라며 숭배했지만 사실 가끔은 그 침묵이 지루하기도 했죠. 반면 미경은 톡톡 튀는 탄산음료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고 눈웃음을 치며 재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머, 진짜요? 대단하시다. 라며 자지러지게 웃어주었어요. 재훈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성스러워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처, 억척스러워서 여자로 안 보이는 현재 아내. 그 사이에서 미경의 가벼움과 애교는 재훈이 잊고 살았던 수컷으로서의 우월감을 자극했습니다. 미경은 첫날부터 밝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순영은 집에서 CCTV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미경이 주방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당신, 미경 씨한테 설거지 좀 시켜. 아, 괜찮아. 내가 해도 돼. 순영은 의아했습니다. 그 뒤로 재우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갔어요. 처음엔 오전에만 나가더니 나중엔 하루 종일 있었죠. 당신은 쉬어. 혼자서도 충분해. 재훈은 미경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미경은 재훈을 존중했고, 재훈의 말을 경청했고, 재훈을 웃게 만들었어요. 순영은 점점 불안해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순영은 몰래 가게에 갔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재훈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미경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죠. 순영은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는 남편을 보며 순영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가게에서 설거지 했지? 재훈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죠. 뭐 바쁠 때 좀 도와줬지. 왜? 바빴어? 내가 오후 3시에 갔을 땐 손님 한 명도 없던데. 재훈이 휙 돌아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왔었어? 아니, 왔으면 들어오지 왜 그냥 갔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사장은 고무장갑 끼고 땀 뻘뻘 흘리는데 직원은 카운터에 앉아서 낄낄대고 게임만 하고 있더라. 내가 그 꼴 보려고 들어가? 순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사람 숨 막히게 또 시작이네. 미경 씨가 하루 종일 논 줄 알아? 잠깐 쉴 때 당신이 본 거야. 그 친구 손 빠르고 싹싹해. 잠깐, 내가 밖에서 20분을 서 있었어. 20분 내내 당신은 주방에 박혀 있고 그 여자는 폰만 봤어. 당신이 사장이야? 머슴이야? 월급 주는 직원을 왜 상전처럼 모셔? 순영의 팩트 폭격에 재훈은 할 말이 없어졌죠. 논리로 밀리자 재훈은 결국 가장 치졸한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화내며 논점 흐리기였어요. 야, 너 지금 그게 중요해? 재훈이 셔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가게 밖에서 20분 동안 숨어서 지켜봤냐? 와, 소름 끼친다. 진짜. 뭐, 그게 감시지 뭐야? 남편 못 믿어서 가게 밖에서 염탐하고 시간까지 쟀어? 너 스토커야? 진짜 질린다. 질려. 기가 막혀서. 잘못은 당신이 하고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사람을 숨 못 쉬게 하잖아. 융통성 없이 빡빡하게 구니까 내가 직원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재훈은 쾅 소리가 나게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순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 안 하는 직원을 나무랐을 뿐인데 순식간에 남편 감시하는 의부증 아내가 되어버렸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영은 가게 CCTV를 확인했어요. 순영은 노트북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지난 토요일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 재훈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셔츠 뒷면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반면 미경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만 했습니다. 순영은 소리를 키웠어요. 손님이 없을 때 미경이 주방으로 들어왔죠. 재훈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다 해주시니까 편했어요. 재훈이 웃었어요. 순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재훈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재훈의 어깨가 미경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미경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영은 다음 영상도 확인했어요. 한 장면에서 재훈이 미경에게 커피를 건네줬죠. 힘드시죠? 커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최고예요. 재훈의 손이 미경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순영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순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영이 받지 못한 다정함을 재호는 미경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 씨, 저 사장 아내예요. 아,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그럼 왜 일은 안 하고 우리 남편이랑 떠들어요? 아, 그건 사장님이 항상 저한테 말을 거셔서요. 저는 대답만 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순영은 전화를 끊고 재훈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순영은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재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로 변했죠. 왜 내 허락도 없이 봐? 내 가게이기도 해. 내가 허락을 받고 봐야 돼. 당신 미경 씨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 뭐가 잘해줘? 그냥 직원이잖아. 직원이면 일을 시켜야지. 왜 당신이 다 하냐고 자꾸.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순영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평일에 내가 혼자 가게 다 돌리는데 알았어. 그만 좀 해. 재훈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영은 그날 밤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언니 왜? 또 울었어? 순영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죠. 언니 이건 아니야. 언니 이번엔 진짜 헤어져야 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뒤 순영은 정희를 만났습니다. 언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언니 지금 행복해?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왜 계속 그 사람이랑 살아? 무서워.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 정희가 순영을 안아줬죠. 혼자가 더 나아. 언니 아직 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순영은 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영은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죠. 순영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순영이 재훈에게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재훈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순영을 쳐다봤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존중 안 한 게 뭐가 있어? 전처랑 하룻밤 보낸 것도 잊었어? 미경 씨한테 다정하게 대하면서 나한테는 차갑게 구는 것도 몰라? 그게 다 오해라니까. 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우리 10년을 살았어. 재산 반반 나눠.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가게 팔아서 반반 나눠. 재훈이 비웃었어요. 가게는 내 명이야. 내가 함께 일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내 거야. 변호사 상담 받을 거야.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그날 오후 순영은 정희와 함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순영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영은 안도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전처와 하룻밤 보낸 증거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온 순영은 재훈에게 말했어요. 변호사 만났어. 내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대. 재훈의 얼굴이 굳었죠. 뭐, 사실혼도 법률혼이랑 똑같대. 가게 팔아서 반 줘.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건 내 거라니까. 내가 함께 일했어. 기여도가 인정된대. 재훈은 순영에게 다가왔어요.
순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당신 정말 법으로 가려고? 응.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며칠 뒤 재훈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순영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가게는 재훈 단독 명의이며 순영은 단순히 무급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죠. 재훈은 집요했습니다. 순영이 집에 있으면 계속 압박했어요. 그는 순영을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몰아가려 했죠. 야, 김순영. 너 진짜 실망이다. 우리가 사랑해서 살았지 돈 보고 살았냐? 당신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해? 순영은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중요하지. 사랑도 의리도 내가 다 박살냈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돈밖에 없잖아. 그리고 착각하지 마. 그건 돈이 아니라 내 10년치 목숨 값이야. 내 등골 빼먹고 버리려는데 내가 빈손으로 나갈 줄 알았니? 재훈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너 피해망 상증 있어. 병원이나 가봐. 재훈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순영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죠. 새벽 2시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거실 불빛이 재훈의 뒤에서 비쳤고 재훈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순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죠. 그 순간 변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기세요. 순영은 떨리는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죠. 뭐 하는 거야? 재훈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방망이를 한 손으로 툭툭 치면서요.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죠. 욕심 부리지 마. 가게는 내 거야.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둬.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어요. 순영은 공포를 느꼈죠.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영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재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방망이는 방 구석에 기대놓고 갔죠.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순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 지금 무서워. 언니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방망이 들고 위협했어. 다 녹음했어. 뭐? 당장 나와. 지금 바로 나와. 정희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순영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아직은 괜찮아.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재판에서 쓸 거야. 그래. 이제라도 나온 거 잘한 거야. 정희는 순영을 안아줬죠. 순영은 정희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김 변호사와 상담했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뒤 순영은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죠.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재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재훈은 순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재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는 단순한 동거인일 뿐입니다. 가게는 재훈 씨의 퇴직금으로 차린 것이고 순영 씨는 무급으로 잠깐 도와준 것에 불과합니다. 재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순영의 의부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직원과 업무 이야기를 하면 감시하고 가게 밖에서 지켜보고 저는 그런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훈은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어요. 가게는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차렸습니다. 순영은 그냥 남는 시간에 도와준 것뿐이에요. 기여도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부도 재훈의 말을 경청하는 듯 보였어요. 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가게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순영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 재료 손질, 요리, 손님 응대, 청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영 씨는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가게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순영 씨의 통장 내역입니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이것은 순영 씨의 진료 기록입니다. 가게 일로 인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재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가게는 내 거야.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둬. 방망이가 무언가를 툭툭 치는 소리, 순영의 떨리는 목소리.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훈 씨는 순영 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새벽 2시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훈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재훈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재판장이 재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재훈 씨, 방금 들은 녹음이 사실입니까? 재훈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순영 씨의 침실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협박할 의도였습니까? 아니, 그냥 겁을 주려고. 재판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겁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협박입니다. 게다가 순영 씨가 의부증이라고 하셨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순영 씨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군요. 재훈 씨, 미경 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재훈 씨는 전처와도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훈의 전처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죠. 재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영 씨와 재훈 씨는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순영 씨는 가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게 가치의 40%를 순영 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재훈 씨의 불륜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순영은 안도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어 순영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순영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훈은 가게를 팔았어요. 가게는 1억 원에 팔렸죠. 순영은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까지 합쳐 총 6천만 원이었어요. 순영에게 6천만 원을 떼어주고 재훈 손에 남은 건 고작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재훈은 그 돈으로 작은 포장마차나 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죠. 오빠, 우리 대출 좀 더 받아서 제대로 차리자. 내가 이번엔 진짜 잘할게. 재훈은 미경의 말에 홀려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1억을 맞춰 미경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미경은 그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렸죠. 남은 건 눈더미처럼 불어난 사채 빚뿐이었습니다. 순영은 정희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 것이었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원룸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재훈과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봤어요. 재훈의 기분을 살폈고 재훈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죠. 순영은 동네 도서관에 등록했습니다. 재훈과 살 때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했어요. 순영은 소설을 빌려 읽었죠. 특히 여성 주인공이 역경을 이기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순영은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요가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죠. 수업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순영은 그들과 친해졌어요. 순영은 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죠. 3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취업 정보를 알아봐줬고 결국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죠. 사장님은 50대 여성 미숙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은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만족했어요.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순영은 성실하게 일했죠. 미숙은 순영을 신뢰했습니다. 순영 씨 손이 참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숙이 순영을 불렀어요. 순영 씨, 주방장 자리가 비었어요.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요? 네. 순영 씨가 제일 적임자예요. 순영은 주방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순영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모았어요. 언젠가 자기 가게를 내는 게 목표였죠. 어느 날 정희가 찾아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언니 생일 축하해. 순영은 생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진짜 좋아 보여. 그래? 응. 표정도 편안하고. 언니 알아? 요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 순영은 웃었어요. 재훈이 생각 안 나? 가끔 생각나지. 10년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오히려 그때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 순영은 미숙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료 구입처, 원가 계산, 메뉴 개발, 손님 관리, 직원 관리까지. 어느 날 미숙이 순영에게 말했죠. 순영 씨 아세요? 좋은 가게를 만드는 건 음식만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손님을 존중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순영은 60세가 됐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죠. 가게 이름은 순영이네 분식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정희가 축하 화환을 보냈죠. 미숙도 찾아왔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사귄 친구들도 왔어요. 순영 씨 축하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장님 웃는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순영은 환하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순영은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대학생 여자아이 지혜였어요. 지혜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어요. 고마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순영은 지혜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미경을 떠올렸죠. 미경은 일을 하지 않았고 재우는 미경에게 모든 걸 해줬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달랐어요. 지혜에게 일을 가르쳤고 지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왔죠.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영은 61세가 됐어요. 가게는 잘 됐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순영의 특제 소스 떡볶이와 김밥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저녁 9시, 순영은 하루 영업을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먼저 퇴근했고 가게에는 순영 혼자 남아 있었죠. 마지막 청소를 하던 순영은 문득 유리창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낡은 패딩에 구겨진 바지,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죠. 그 사람이 천천히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훈이었습니다. 2년 만에 마주친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한때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따뜻한 불빛, 깨끗한 주방, 벽에 걸린 순영인의 분식 간판. 재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재훈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죠.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도와줘. 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짓밟고 배신했던 사람. 방망이를 들고 위협했던 사람. 재훈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약하게, 애처롭게. 그때 재훈의 뒤쪽에서 2~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죠. 거기서 빚쟁이들에게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뒤돌아보더니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죠. 사내들이 재훈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자식아, 돈 언제 갚을 거야? 미경이가 다 가져갔다고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오늘 안 갚으면 다리 부러뜨린다. 재훈이 다시 순영 쪽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절박한 눈빛이었죠. 손을 내밀며 무언가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연민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오픈 팻말을 뒤집어 닫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줄을 잡았죠. 재훈과 순영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외쳤어요. 아마도 제발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천천히 가차없이 내렸습니다. 찰칵.
세상이 차단됐습니다. 밖에서 재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나 달라고. 닥쳐. 오늘 돈 못 받으면 넌 끝이야. 제발. 조금만. 발버둥 치는 소리, 질질 끌려가는 소리, 점점 멀어지는 비명. 순영은 블라인드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조리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정리했죠. 밖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 작은 공간,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 따뜻한 공간. 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가게를 나섰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하얗고 깨끗한 눈. 순영은 눈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집에 도착한 순영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재훈을 봤다. 2년 만이었다. 비참한 모습이었다. 예전에 그 자존심 강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블라인드를 내렸다. 망설임 없이. 재훈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간 것이다. 미경을 선택했고, 나를 배신했고, 협박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나는 더 이상 재훈을 구원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칼을 사용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놔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진정으로.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새로 시작하는 인생처럼. 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영의 인생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튼튼한 쇠줄을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종종 그 사실을 외면하곤 하죠. 순영의 지난 10년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밑 빠진 독인 줄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독이 깨졌음을 인정하고 돌아선 그 순간이 바로 그녀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 때문에 혹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순영 씨가 60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고 환하게 웃었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 하이라이트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당신의 용기 있는 홀로 서기를, 그리고 다가올 눈부신 봄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